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아침을 또 시원한 아침을 책임지게 될 여러분의 재간둥이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앞으로 여러분의 아침 출근길 힘내시라고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로 뉴인사의 문을 열고요. 이어서 매주 월요일에 오픈하는 코너죠.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와 함께하는 영식당에서 주말 사이 정치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 언론특보이자 당선인 또 변희재 전 미디어치 대표와 함께 총선 후 변화를 예고한 대통령실 또 여당 그리고 22대 국회를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지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쁜 아침에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픽 시간인데요. 자,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총선 참패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국무총리 또 대통령실 참모 등 인적 쇄신을 예고를 했는데요. 원래 14일에 저 신임 비서실장 발표가 관측됐는데 계속 지금 후보들이 좀 비판이 있으니까 고심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 관계자는 어제 중요 인선에 물리적으로 최소한의 검증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검증 작업이 늦어진다면 이번 주도 인선 발표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대기 전 비서실장, 이간섭 현 비서실장 등 관료 출신을 기용했지만 총선 참패 이후에 정무적 감각이 있는 정치인 출신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거론되는 후보군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오선의 정진석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입니다. 또 새 국무총리에는 다선의 권영세, 주호영 의원과 참여정부 때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병준 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그리고 박주선 전 의원 등 정치인 출신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비서실장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언급됐는데요. 당시 야당에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면서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인사는 총선 결과를 무시하고 국민을 이기려는 불통의 폭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인적 쇄신은 대통령 변화에 대한 진정성의 시험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자, 윤석열 대통령 총선 패배 후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는데 언제쯤 할까요? 지금 시기 또 방식에 대한 이야기된 게 있습니까? 원래 지난주쯤이나 아니면 빠르면 네. 이번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야기 나온 게 정확히는 없습니다. 오늘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빨리 해야 될 것 같지만 네. 아직까지 좀 고심인 것 같은데요. 취임 후 기자회견도 딱 한 번 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의 방식도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대국민 대담이나 국무회의 생중계 등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취임 당시에 소통에 앞장서겠다라고 했던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국민들과 또 기자들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되면서 기자회견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지금 좀 궁금합니다. 총선 참패 책임지고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지금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임시 비대위로 갈지 조기 전당대회 열어서 지도부 새롭게 만들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는 4선 이상 중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도부 구성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이어서 내일 16일이죠. 당선인 총회를 잇따라 열어서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인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비대위 체제를 가야 하냐 혹은 그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일단 비대위 체제로 갈 경우에는 총선 참패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전당대회를 열면 오히려 혼란만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조기 전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더 이상 비대위로 위기를 모면할 것이 아니라 총선 민심을 반영해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이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5월 국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최상병 특검법 아마 이거 하려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제 박성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15일에 기자회견을 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상병 특검과 이종섭 호주대사 관련 특검법을 다음 달 2일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날짜를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박 대변인의 예고처럼 오늘 10시 2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상당수 의원들과 함께 최상병 특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여당 내에서도 여기를 좀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 안철수 의원은 지난 12일에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라면서 윤 대통령도 민심을 확인한 상태인데 여당의 반대로만 여론을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법 요거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거부권 때문에 특검법들이 다 막혀 있잖아요. 네. 아마 다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의 주도로 추진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특검법 등 야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인데요. 네. 여기에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도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마지막 국회와 22대 국회 시작 모두 거대 야권에서 펼쳐드는 특검 정국이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동요하는 여당 내부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 역시나 이제 비슷한 최상병 특검과 비슷한 입장인데요. 서울 도봉갑에 당선된 김재섭 당선자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개인적으로 나도 찬성하는 문제이고 또 여권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한 것들을 좀 털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특검법 추진 외에도 대통령을 향해서 좀 만나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만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네, 어제 조국 대표는 원내 제3당인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든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면서 공개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답변을 기다린다라고 요청을 했고요. 앞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 12일에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을 때도 이제 당연히 대통령을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11일 선거가 끝난 직후에는 민주당 공동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윤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대표를 만나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틀에서 합의를 해야 된다면서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제1여당인 이제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8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는데요. 이번 회담은 좀 요청에 응할지 좀 기추가 주목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만나게 될지 또 조국 대표는 또 어떻게 할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국제 소식도 이걸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서 수백 대의 무인기 또 미사일을 쏘면서 지금 중동 내에 지금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3일 밤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폭탄 무장 드론과 미사일 2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이 지목된 지 10일 만인데요. 보복성 대규모 공습에 나서면서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한 이란의 군사 공격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사상 처음입니다. 이날 이스라엘은 99% 요격에 성공했다면서 이란의 순항 미사일과 드론은 이스라엘 영토에 하나도 진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란은 군사시설만 노린 공격이었다면서 작전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미국도 이스라엘 방어에 군사력 투입을 했는데요. 중동에 배치된 미국 자산이 있죠. 자, 이란의 미사일 또 무인기를 격추한 것인데 자, 이스라엘의 반격에 대해서는 미국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재선도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전쟁이 더 이상 나는 것을 좀 막으려고 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의 공습 후에 곧바로 네타냐후 총리와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을 언론에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은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이란의 공격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그리고 군사력도 투입시켰는데요. 이란이 응징을 예고한 직후에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방어 구축함을 이스라엘 인근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환말을 얘기했을 때 이제 그 네타냐후에게 미국은 이란을 겨냥한 어떤 반격 작전에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해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의 보복에 별 피해를 주지 않았고 실패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보복은 하지 말라라는 입장인데 2시간 전쯤에 전해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시 강요 다수가 이란 공습에 대한 찬성의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기나 방식은 좀 이견이 있다는 소식인데요. 전쟁이 더 확산이 될지 좀 이제 귀추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공습이 아이언돔에 의해서 사실 막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피해가 없다 보니까 네. 사실은 또 이스라엘이 반격할 수 있는 그런 또 여지가 좀 적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중동 정세도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진아 기자 수고하셨고요. 자, 이어서 영식당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남은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자, 매주 월요일 모든 정치 시사 이슈를 씹고 뜯고 쫙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분을 저희가 먼저 모셨습니다. 자, 오늘 영식당의 특별한 손님 이상민 PD하고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진짜 최근에 자주 보기도 하지만 제가 너무 팬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아마 저희 방송 처음 한다고 축하해 주러 오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꽃단장을 하셨네요. 예, 오늘 꽃단장을.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네. 아침에 꽃단장을 하고 왔나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자, 뭐 좀 축하 덕담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분부터 해야 될까요? 대통령으로 해주십시오. 네, 대통령.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아니, 그 비서실장 할 생각 없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거? 저 못 모십니다. 예. 아니, 그러면 한 잔 말아야지, 그러면. 한 잔 말면서 얘기하면 술은 어때요? 제가 자신 있는데, 딴 건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뉴스인 사이다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소맥으로 바꾸세요. 나 참 축하드리고 예.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똑같고 실제 옆에 대통령이 와 계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가 잊은 거야.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스 인사이드를 많이 봐줘야 저탄소 녹색 성장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 말입니다. 아무 말. 자, MB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다.
이것도 아무 말입니다. 네네. 자, 대통령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저희를 또 축하해주고. 뭐셔요? 아, 예. 저는 이긴 겁니까? 예. 하하하. 저는 뭐 잊혀진 사람 되고 싶다 했지만 박지훈에게서는 잊혀지면 안 되겠죠. 하하하. 사이다가 먼저다. 문재인이었습니다. 우리 댓글에 그래도 MB를 제일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아, 고맙습니다. 좋아요가 왜 이렇게 모자라? 좋아요 좀 눌러, 구독 좀 눌러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역대 대통령 다 나오셨습니다. 다 나오셔가지고 지금 현존하고 계신 살아계신 역대 대통령이 다 이렇게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박영식 식당 CEO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예, 네. 오늘 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첫 진행하시는 날인데 네. 세상에 이렇게 시간이 앞당겨진지도 전혀 몰랐네요. 아유. 아, 이분도 성대모사 전문가입니다. 네네. 이거 하고 하면 조금 그런데 천공 한번 하고 할까요? 천공이요? 예. 천공. 뭐 아무거나 저 예. 축하 좀 해주십시오. 축하. 예. 우리 박지훈이 진행을 한다는 거는 우리 뉴스 토마토가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약간 대중화돼. 예. 이분은 약간 컬트적인 걸 잘하세요. 그분 있잖아요. 욕하지 마요. 누구요? 같은데요? 저기 그 의협 회장 하셨던 분. 의협 회장 그 최대집 회장님. 아, 우리 다 나오는데. 그거까지 마요. 최대집 회장까지만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예.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뉴스 토마토에서 MC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를 집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손으로 다 하네. 아니 오늘 많이 다 절반은 손인 것 같아요. 와, 대박입니다. 아 근데 지금 일어난 지 1시간도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성대모사 닮은 것도 제 인생 처음입니다. 자, 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너무 똑같다. 다들 너무 지금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하라고 지금 저희 만나게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두 분 보면서 우리나라 지금 방송에서 또 성대모사 가장 잘하시는 분 두 분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인 성대모사, 비공식입니다. 박영식. 비공식입니다. 자, 국회의원 선거 얘기를 좀 해보죠. 이번 국회에서 22대 국회에서 어떤 인물의 활약이 가장 기대될지 두 분 다 여야 한 명씩 한번 꼽아주세요. 여야 한 명씩이요. 저는 여당에는 그 김재섭 당선인이 도봉갑에 예.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에 뭐 젊은 나이고 도봉구가 사실 그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어려운 지역구이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어렵게 또 당선이 됐다 보니까 당연히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도 그 김재섭 당선인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저도 알던 사이여서 굉장히 뭐랄까 그 스킨십도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좋은 사람이고 잘할 거다.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안 그래도 또 그 특검에 대한 이야기가 야당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적이 있어서 최근에 보인 적이 있어서 심지어 뭐 수도권 당 대표론 얘기할 때 김재섭 씨 얘기도 나오거든요. 김재섭 당선인 얘기도 나오거든요.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젊은 대표가 만약에 국민의힘을 이끌게 되면 굉장히 반향적인 예. 반향을 갖고 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김재섭 당선인에게 좀 이목이 쏠리는 것 같고 야당은 변호사님 아실 수도 있는데 김남희 변호사라고 알죠. 예, 김남희 변호사님하고 제가 최근에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 인재 영입이 굉장히 좀 후순위로 돼 있어서 주목을 많이 못 받았는데 이분이 인권 변호사, 노동 변호사를 굉장히 오래 해가지고 대형 로펌에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일찍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인권 변호사, 노동 변호사를 하는 그 어떤 삶의 행적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정치에 잘 반영되면 어쨌든 원래 본인이 약자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치를 잘 할 것이다. 그렇게 한번 꼽고 싶습니다. 기대가 된다. 예. 자, 우리 이상민 우리 크리에이터는 그런 성대모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된 사람 몇 명 없는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예, 여당에서 여당에서는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왜 그러지 마십시오. 전당대회 안 나간다니까 생각 없습니다. 지금은 생각 없다니까, 지금은. 네. 아유, 실망입니다. 안철수 의원. 네.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죠.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보수 예. 그 여당의
넘어온 지가 이제 굳히기 작전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유력한 후보이고요. 네. 후보군이고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저번에 그 출마했었다가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용산과 어떤 여러 충격 받으실 입김에 의해서 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아무 일도 하지 얘기도 하지 않는다. 네. 그 논쟁에서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조금 도전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고 야당에서는 야당은 역시 저 이재명이죠. 예,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 뉴스인사이더 축하드리고 저 이재명이 아마 야당의 대표 주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너무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누가 뭐래도 야당의 어떤 중심축은 이재명 대표가 아닐까. 이재명 대표의 좀 행보를 봤을 때 야당의 어떤 입지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총선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여당이 좀 참패를 했고 야당이 그래도 압승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나섰는데 이게 좀 발표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을까요? 배경이 뭘까요? 저는 그 대통령실에서 뭐 고심이 깊다라는 이야기는 뭐 주말 사이 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제대로 된 발표를 하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인선을 잘못하게 되면 인사가 만사인 거는 뭐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고 윤석열 정부 1년 10개월 동안 임명됐던 고위공직자들의 면면을 보면 논란이 됐던 인사들이 많은데 총선에 192석이라는 범야권의 어떤 권력을 입법 권력을 만들어주고 나서 만약에 이제 회전문 인사격으로 원래 썼던 사람 또 쓰거나 논란이 됐던 사람 또 쓰거나 국무위원이었던 사람 중에 당선인 신분이 된 사람을 또 쓰거나 지금 나온 면면만 봐도 총리나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원희룡, 김한길, 권영세, 정진석, 주호영, 김병준, 박주선, 장재원, 이상민 뭐 올드보이거나 회전문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여기에 더불어서 뭐 지난주부터 받은 글, 소위 지라시라는 것이 여의도 정가를 중심으로 돌았는데 그 내용들이 다 이제 이런 인물들에 대한 함화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응이 좋지 않은 겁니다. 일단 한번 저는 떠봤다고 생각을 하고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또 다른 인물을 찾아야 되는 그런 막중한 의무가 있고 총리의 경우에는 그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서실장이야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거지만 네. 총리는 좀 더 많이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죠. 총리가 가장 중요하죠. 어쩌면. 시간이 뭐 이번 주에 빠르게 임명한다고는 하는데 이 지금 제가 빠르게 거론한 이 인물들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지 않아서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 한 분, 봐요 영식 씨. 이분 내는 왜 빼먹어요? 홍준표 시장. 방자하게 어떻게 예전에 앵커는 넥타이를 꼭 메고 하셔야 되시오. 어떻게 방자하게 저렇게 내도 껴줘요. 아니 그 홍준표 시장님은 사실은 그 대구시장을 하시고 계시니까 근데 실제로 대구시장을 하셔야지. 가능은 합니다. 예전에 이낙연 지금 대표가 전남지사 그만두고 총리로 발탁이 됐거든요. 이래서 내가 박지훈 참 고마워요. 박영식이는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이준석이가 내를 칭송해줬잖아. 아니 근데 홍준표 시장님은 네. 대구시정에 매진을 하셔야 되는데. 너거는 그것만 해라. 아니 그게 그런 게 어딨노? 아니 그건 아니지만. 저 째째하게 어떻게 야비하게. 네, 그래 봅니다. 아니 근데 중앙 언론 네. 호소인을 우리 시장님은 그만하셔야 돼요. 아니 봐봐요. 광주시장, 인천시장, 대전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 그러니까 대구시장 빼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 중앙 언론에 잘 안 나와요. 네. 근데 시정을 하셔야지. 이거 너무 중앙 언론.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 좀 대구시장 그 분위기인데. 이게 파워풀 대구입니다. 파워풀 대구. 참. 자, 박영식 좋겠다. 앵커. 예, 박영식 그 사이트 볼 때는 예. 홍준표 시장 총리 가능할지 하고 혹시나 좀 추천한다면 어떤 인물? 총리나 비서실장? 저는 일단 홍준표 시장은 시간이 대구시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2년 남아 있고요. 그쵸. 그리고 총리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장 자리를 유지하면서 차후에 자신의 정치적 로드맵을 꾸려갈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길인데 총리 카드를 받아든다는 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크고요. 위험하다? 네, 그래서 홍준표 시장 같은 분 말고
저는 사실 가장 먼저 나왔어야 되는 인물이 유승민 전 유승민 의원 같은 유승민. 경우,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이 대통령에게 그간 쓴소리나 직언을 마다하지 않았던 여당의 인사 네.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건 제 희망사항입니다만 대통령은 이미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 시절에 썩 좋지 않았던 그런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뭐 이상민 크리에이터나 박지훈 변호사님하고 유승민 의원을 같이 총리 후보로 올리면 아마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더 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유승민 그 정도로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안 좋아할 것이다. 대통령 자체가 거부를 할 거라고 생각 들고요. 다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요즘 취업 시장에서 경력직을 많이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얘기해 주시죠. 아니 근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거국 내각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거든요. 아니, 거국 그렇습니다. 내각 한다면 김부겸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도 막 한 번씩 얘기는 되고 있는데 막 쉽진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김부겸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나 혹은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다 어찌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범야권에서 나중에 총리 인준에 대해서 동의를 할 때 좀 열려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네. 이분들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대부분 대통령의 권력을 좀 이양받고 그렇죠. 책임 총리로서 또 이 어떤 국정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 총리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도 있고 동시에 대통령한테 직언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앞서서 언급한 홍준표 시장도 최근 들어서 총선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윤 대통령 책임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 책임이라고 몰아가고 있잖아요. 네. 이른바 이제 친윤 포지션인데 이런 분은 총리 후보로 적합하지가 않다.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총선 패배에 대한 어떤 그 상황 인식이 너무 부족한 인선이어서 앞서 언급해 드린 대로 유승민 전 의원 정도가 먼저 언급됐어야 되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한마평에 나오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렇죠. 아무튼 대통령의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쉽진 않고 대통령의 마음이 그리 넉넉한 분이 아니라는 평가가 있어서. 자, 대통령 우리 총선 패배된 이후에 입장문 발표가 아직까지 언제 될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언제 되는 겁니까? 아니, 제 의중이 그렇게 관심이 받는 겁니까? 저는 우리 용산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다. 아니, 생각이 없다니 말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아직 정한 게 없다. 참 예. 이거. 정한 게 없다. 아니, 근데 같지 않습니다, 정말. 아니 근데 그 대통령님이 총선 이후에 너무 두문불출하신 것 같아요. 무조건 아니 즉각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도 늦어요. 두문 뭐요? 아니 두문불출한다는 금초시문인데 이런 거는. 참 이거. 자, 언제쯤 발표를 할까요? 좀 사실은 지금도 잘 늦었거든요. 선거 끝난 지가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예. 사실은 주초에는 지금 월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예. 꽤 늦어진 것 같습니다. 글쎄 이번 주 어느 정도 인적 쇄신을 한다고 이미 발표를 해놨는데 네.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은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인선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매듭 짓고 나서 입장을 발표할 거란 그 가능성 이게 이제 여의도 정가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근데 제가 예상하면 대부분 반대로 가서 일단 이번 주 중에 한다고 하니까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형식은 대국민 담화를 할 것 같고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겠다는 선언을 함과 동시에 인적 개편하겠다, 국정 개편하겠다.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를 이제 듣겠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면서 야당 대표들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지금 현재 그 회담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리로 해서 영수회담이라는 단어 자체를 원래 대통령이 스스로 부정을 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단독으로 회담할 가능성은 너무 낮다고 보고 아마 다자회담의 성격으로 대통령이 제안을 하는 그림을 만들지 않을까. 아니 누가 부정합니까? 총리 후보, 황교안 전 대표 나오셨어요. 총리 경력직에 저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가만 보니까 황교안 전 대표도 있었어요. 쉽진 않겠지만 알겠습니다. 자, 4선 이상 중진들 모여서 여당에서는 좀 수습 방안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 비대위냐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에서 새로 지도부를 꾸리냐 이 부분인데 어디에 무게가 실릴 거로 봅니까? 저는 비대위를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번까지 3번을 했잖아요. 네. 3번을 했는데 또다시 비대위를 4번째 한다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출범하고 계속 비대위에 뭐가 비상입니까? 또다시 총선 패배했으니까 비상은 비상이긴 맞는데 한데 너무 계속 비상의 일상화가 된 것 같아서 예. 그것도 안 좋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두 가지의 가능성인데 예. 그냥 4번째 비대위를 한다.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은 조기 전당대회를 연다라는 것인데 둘 다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쵸? 근데 정치적 부담은 4번째 비대위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뭐 물론 이제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상황을 빨리 매듭짓기 위한 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기 전당대회로 갈 거라고 보고 전당대회를 근데 하더라도 아시겠습니다만 룰 개정은 필수적으로 동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70대 30으로 당심 대 민심 비율로 맞추다가 이거를 당심 100%로 해서 해왔었잖아요. 얘네들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당대표를 뽑는다는 것은 일단 민의를 반영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총선 패배 이후에 치러지는 조기 전당대회에서는 민심을 반영한다는 곳에 무게를 더 둬야 되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로 가고 전당대회 룰을 개편하고 하지만 이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가면 친윤과 비윤 간의 갈등이 매우 극심할 거라고 그렇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예.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비윤 쪽에선 친윤에게 묻게 될 것이고요. 다만 당선 이후에 이 분포를 보면 친윤의 그 분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 비윤과 영남 친윤 간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입김은 조금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한번 짚어보죠.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 큰 겁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좀 비판을 했었거든요. 예. 한동훈이는 한 게 없어요. 셀카쇼 하고 있고 대선놀이 하고 있고 그게 뭡니까? 그래 가버렸잖아요. 어이가 없다. 네.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을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 책임을 이제 지운다면 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승리, 지선 승리 공로라도 있죠. 한동훈 씨는 한 게 없죠. 아니 왜 없습니까? 이거 팩트입니다. 아니 한동훈이 편드는 거야 뭐야? 아니, 그건 하경식이는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자세한 건 내 페북을 참 좋아하세요. 아니 한동훈 위원장 뭐 선장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원탑이었죠. 그러다 예. 보니까 충분히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좀 전에도 얘기를 좀 했지만 예.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서 다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정치 복귀가 또 가능할지, 나간 적은 없죠. 예. 다시 또 화려하게 또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한번 짚어주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연히 정치를 할 거라고 보고요. 본인도 의사를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심이 없고 저는 홍준표 시장이 이러는 이유는 비유를 하자면 비트코인보다 코스피를 하려고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위험 투자가 아니라 안전 투자의 길을 가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홍준표 시장의 지금 본적은 대구시장이고 네. 영남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총선 성적을 보면 국민의힘은 강원과 영남을 제외하고는 거의 의석수가 부족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서쪽으로는 약해졌어요. 그래서 친윤이라는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총선 패배 이후에 가장 많은 분포를 하고 있는 친윤의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차후에 어떤 대선 가도를 열기에 위한 발판을 네.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마음은 뭐 지방선거에도 있고 전 대선에도 있다고 봅니다. 이대로 그냥 친윤, 즉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어주는 정치를 하게 되면 차후에 지방선거에서도 자신이 유리한 국면에서 지방 정치를 할 수 있고 또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와 네. 더불어서 그 이후에 대선 후보로까지도 낙점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놨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것이 훨씬 더 그 안전 투자인 셈이죠. 만약에 위험 투자를 하게 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다수의 언론과 함께 때려서 그렇죠. 뭐 자신이 소신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비춰줘야 될 텐데 그런 선택보다는 좀 더 안전한 투자를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저요?
저는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한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억측을 얘기하세요? 아니 그 이번에 입장문 발표하신 거 보니까 정치를 하겠다는 냄새가 했다는 것 같은데. 거의 뭐 진동하던데. 하는 거 아닙니까? 냄새가 그거는 진동합니다. 박영식 씨 개인의 후각 문제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는 국민 앞에 떳떳하게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억측하지 마시죠. 아니 오롯이 책임을 지실 거면 더 이상 나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든지. 예, 그럼요. 이제 정치를 저는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 잘하신다. 야, 지금 옆에 계신 것 야, 같아요. 진짜 깜짝 너무 놀랐습니다. 잘하신다. 와. 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22대 첫 지도부 이제 꾸려야 되는데 원내대표 선거를 이제 합니다. 지금은 홍익표 원내대표인데 이제 사실은 5월달 되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어떤 인물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원내대표는 3선 내지는 4선 이상 통상 그렇죠. 그렇죠. 예, 통상. 그분들이 나오니까 이번에 4선, 3선들이 당선인들 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40명이 많아요. 넘는다고 너무 하거든요. 많아요. 예. 근데 그 중에 거론되는 게 뭐 김민석, 남인순, 한정혜, 서영교 이쪽이 4선이고요. 네. 3선은 강훈식, 김병기, 김성환, 김영진, 박주민 뭐 등등등 너무 많은데 출마 의사 있는 분들은 한 15명 정도로 지금 추려지고 있고 네. 원내대표는 뭐 의원들이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어느 정도 당내 입지 또 그 원내 입지를 다져왔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눈에 띄는 게 일단 원내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포함해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중점 처리 법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관철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이 법안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기존에 이 법안들과 관련돼서 의견을 많이 피력했던 인물들 몇 면을 중심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눈에 띄는 건 지금 현재 원내수석 부대표가 박주민 부대표예요. 그래서 네. 아마 박주민 부대표도 원내대표에 관심이 있고 실제 전당대회 민주당에서 했을 때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 결론을 냈었거든요. 네. 성적을 낸 적이 있어서 박주민 원내 부대표가 일단 얘기가 되고 있고 김민석 상황 이번에 실장 같은 상황실장, 경우에도 예. 뭐 워낙에 이 어떤 선거에 대한 전망이나 큰 판을 잘 보는 눈이 있다. 그래서 현안 중심들을 위주로 해서 잘 싸울 것이라는 그런 평가가 또 당내에 있더군요. 그래서 김민석 4선의 김민석, 3선의 박주민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좁혀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민주당의 원내 과제 중에 하나는 조국 혁신당을 또 어떻게 견제하느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협력과 견제를 해야 예. 되거든요. 그래서 정무 감각 또한 있어야 돼서 좀 더 뭔가 색채가 강하지 않은 인물을 내세우지 않겠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당내 의견이 있어서 이 두 분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제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심력도 작용해야 되고 중심도 잡아줘야 되고 아주 막중한 책임이 필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생각은 어떨까요? 예, 우리 당이 국민의 선택으로 아주 감사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저희 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민생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원내 대표는 대표님하고 또 굉장히 친한 사람 뽑는 약간 거 아닌가요? 친명적으로 또 네. 저 예의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예, 질문 순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당은 뭐 민생 문제, 총체적인 뭐 영수회담도 중요하고 대통령 만나야죠. 예, 두 분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 예의가 없어서. 아니 예의가 없는 거 죄송한데 예의가 없어. 노 매너야. 그 조국 혁신당과 관계를 직접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금 할지 두 당 대표가 조만간에 만날 수도 있는 건지 어떤 식의 협력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깜짝. 더 말할 것도 없네요. 하나입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더 좋습니다. 해주세요. 예. 우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 그 혹시 나중에 그 협력이나 협상하는 그런 관계가 깨지면은 고마 치워라 막 이런 것도 우리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원래 총선 시작할 때도 이 구호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연결이 될지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조국 대표까지 바로 오셔가지고 예. 자 협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네. 그 두 분의 협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좀 크고 넓게 보려고 네. 할 것 같고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미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밝혔지만 그렇죠. 쇠빙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기동대 역할을 할 것이다. 제일 앞에서 얼음을 깨고. 얼음을 깨는. 깨고 제일 앞에서 빠르고 좀 저돌적인 정치를 하면서 두 분이 지금 처리해야 되는 그런 현안들,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또 각을 세워서 싸울 수 있는 역할들을 서로 분담해서 네.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지금 뭐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는데, 자, 눈에 띄는 게 대통령실하고 특히 대통령하고 그 만남의 부분입니다. 야당 대표들 2대1로 만나는 그것도 참 상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재명 대표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만나는 것도 상상하기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루어진다면 언제쯤 가능할지. 예. 예. 저는 뉴스 도마도의 토마토. 뉴스 네. 뉴스 도마도의 할머님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황색 판례로서 제가 얘기하면 반대로 가지만 네. 그래도 반대로 얘기해야 그게 또 이루어지는 거니까 안 만나실 것 같고요. 네. 만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대통령이 그간 민주당이나 네. 범야권에 있는 대표적인 인사들을 대부분 범죄자로 규정을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지만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된다면 더 오히려 어려운 정치적 환경에 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위기감이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만날 것 같고요. 안 만날 것이다. 네, 만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냥 만약에 만난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결정하는 시간은 좀 길어질 것 길어질 같습니다.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내밀고 있는 청구서 중에는 일단 이번 국회 내 최수곤 상병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국회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거와 맞물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최상병 특검법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쉽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와 만약에 만나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이 들어야 되는 얘기가 다 이제 죄다 그런 얘기들밖에 없잖아요. 네. 다 불편한 얘기들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요 국면을 숨고르기 하고 인적 개편을 하고 또 대통령실 내부의 조직 개편을 통해서 쇄신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형태로만 매듭을 짓지 않을까. 하기는 어렵다.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나 당장 다음 주 내에 이렇게 빠르게 이번 달 안에 이루어질 만한 성격의 만남은 아닐 것이다. 라고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내일이 좀 중요한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인데요. 자, 그날의 진실 아직까지 다 드러난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다 드러나지 못한 채 책임자 처벌 역시 아직까지 좀 지지분전한 상황인데 추모 말씀도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좀 그 말씀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민 그레이트 성대모사 하기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예. 저는 이게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좀 저희 세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추모를 하고요. 정말 하루빨리 좀 진상규명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금 이 세월호 참사에 뒤이어서 또 네.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이 참사가 발생하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특히 정무적 책임, 법적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이 상황은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마음을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께서 동일하게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10주기라는 시간이 믿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는데 우리 유가족분들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응어리나 앙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그 책임은 국민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역할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재판도 끝나지 않았고 다수가 무죄를 받고 사면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정부는 또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지 아마 정부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동일하거든요. 네. 지난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당시의 일이 윤석열 정부의 시기라고 해서 그 일이 윤 대통령의 일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정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지연 님이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세월호, 이태원, 최상병 어느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참사다. 결국은 세월호 때 잘 못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태원, 최상병 또 이런 일들까지 계속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는 걸로 읽혀집니다. 자,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또 특히 우리 이상민 PD는 이게 성대모사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딱
적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네. 너무 부럽습니다. 그 하루에 신문을 거의 한 다 너무 대여섯 개씩 보신다는 대단하십니다.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만 봅니다. 하나만 봅니까? 저는 뉴스토마토만 구독하고 있습니다. 저도 뉴스 도마도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주 좀 이렇게 출연을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제가 너무 좋아서 두 분한테 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박영식 에디터,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총선이 끝난 후 대통령실과 여당을 또 향해서 변화의 요구가 또 목소리가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도 인적 쇄신의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총선 후에 여러 정치권 상황, 더불어 민주당 김현 언론 특보 또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렵게 총선에서 당선됐는데 그래도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경선을 치른 지역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4개 선거구가 3개 선거구로 줄었죠, 안산이. 그리고 3선에 도전하는 국회의원과 네. 재선에 도전하는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이제 경선을 했었는데. 치렀어요. 네. 네. 되게 이제 길게 이제 경선을 하고 결과도 늦게 나와서 되게 저에게는 이러저러게 힘든 시기였고 네. 예, 이겨서 되게 안산 시민께 감사한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희재 대표도 사실 출마를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좀 너무 늦은 게 있고 또 하나는 네. 결정적으로 저희는 소영길 대표의 보석을 예측을 했는데 그 부분이 보석이 조금- 안 되면서 이게 어렵구나.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빨리 좀 보석 석방이라도 선거 늦었지만은 네. 그걸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자, 두 분 이번 총선 과정에서 좀 눈에 띄고 기억에 남는 장면 한번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면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프레임인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 이채 양명주 양명주. 입틀막 정권 심판하자 윤석열 정권 심판. 근데 이 5가지 조건 네. 굉장히 이제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았고 근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이제 심판하는 선거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레임 자체를 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이제 귀에 쏙쏙 들어가게 했던 것이 승리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뭐 기억 남는 장면이 있을까요? 저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 전후에 네. 보수 진영에서 사실은 그 한동훈 퇴출 집회를 시작했었는데 결국 이 총선이 패배하니까 어제 아마 또 광화문에서 네. 한동훈 이제 거의 규탄 집회를 또 어마어마하게 해서 이게 결국 균열이 나는구나. 아하. 그리고 사실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 노릇하다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럼 윤석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이번 총선 전후로 결국에는 이 원래부터 이게 안 맞는 그러니까 한동훈 윤석열이 원래 문재인 정권에서 이 보수 인사를 감옥에 잡아넣은 사람들이 대통령 이 법무장관 돼서 이 어긋난 부분들이 균열이 심각하게 생겼다. 이 총선 과정에서. 보수 입장에서 한동훈이나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동훈은 완전 이제 버리는데 아니 그 논리면은 난 윤석열은 또 뭐냐 그래서 만약 윤석열 지금 대통령 오늘 또 지지율이 폭락했는데 네. 저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보수에서 버리는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뭐 하여튼 그 부분은 뭐 변희재 대표가 이제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고. 자, 대통령실하고 여당의 변화를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 비롯해서 비서관들 사의 표명을 했는데 차기 총리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뭐 원희룡, 김한길, 장재원, 권영세 등등인데
어떻게 보세요? 다 아는 분들인데. 지금 거론되는 분들로 뭔가를 이제 뭐 국면 선언을 한다거나 할 때는 저는 뭐 백약이 무효다라고 생각하고요. 선사과 후 개편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자 끝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집권 여당의 선대위원장의 역할을 해서 선거를 치렀고 이런 그 아주 최악의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무총리를 누구로 하고 비서실장을 누구로 하고 한들 그 국면에 대한 인식이 전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세워서 나간다면 결과는 뭐 뻔하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게 먼저 규정이 되고 난 뒤에 인사 개편이 있어야지만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다음에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사과가 더 우선이다. 사과 그러니까 먼저 사과가 어떤 내용이 내용도 담겨 중요하고. 있느냐의 예. 문제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처럼 뭐 대담의 형태든 아니면은 국무회에서 담화 국무회에서 발언 이렇게 나간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용산에서 제대로 된 반성 사과가 전제되지 않은 그 어떤 인적 쇄신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변 대표님? 아니 이게 뭐 비서실장과 뭐 총리가 막 뒤섞이는데 여기 뭐 솔직히 원희룡 뭐 장제원 권영세 거의 같은 책임을 져야 될 책임져야 될 같은 사람들이다. 책임들이기 때문에 이건 어림도 없고 그나마 역시 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안 드러났던 이 김한길 위원장 이제 좀 눈에 띄는데 만약에 이분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분은 이거 거의 뭐 한 몇십 년 동안 이 거국내각과 그 개헌론자인데 만약에 김한길 위원장 들어온다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상하게 저 개혁신당 측이 선거 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개헌 얘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권력 분산. 근데 만약에 김한길 위원장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거국내각 개헌으로 풀어보려는 뭐 제가 볼 땐 또 하나의 이 꼼수인데 꼼수라고 또 하나의 봅니까? 꼼수인데 이제 김한길 씨 들어온다면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거. 김한길 위원장을 비서실장으로 또 그리고 개헌까지 의원 내각제 아니면 뭐 4년 중임 개헌 그럴 가능성도 김현 의원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생각이 뭔가가 제일 중요하다. 국민들에게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김한길 비서실장도 민주당으로 이제 원래 민주당 쪽이었죠. 분이고 이분이 이제 그 국민통합위원장 하면서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때만 되면 뭔가 그 이제 뭐 내각제를 가지고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안에서 그런 흐름인데 결국은 다 실패한 공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되돌아가는 방식으로 사람을 세웠다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난간에 많이 봉착할 거다. 진짜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바로잡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에 맞는 인물로 가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호주머니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조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과의 관계도 개선이 되는 거지 지금처럼 말 그대로 꼼수 내지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봉착되는데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사실은 좀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어떤 인물이 나갈 수는 없죠 지금은 근데 준거국 내각의 형태로 거국 내각이지만 준거국 내각 좀 중립적이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야지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좀 보고 그게 거국 내각이든 준거국 내각이든 또 인선하고도 연결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여당하고 관계도 좀 설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당에서도 지금 정치개혁 필요하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나경원, 안철수 이런 의원들 또 홍준표 시장도 지금 엄청 뭐 좀 비판을 좀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당정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어떻게 설정될 것 같습니까, 변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참패를 했으면
무슨 뭐 거국내각 이전에 예. 당에서 그래도 윤석열 정권에게 위험하다고 경고음을 냈던 인사들을 가지고 뭐 비서실장이나 총리를 구성해서 아하. 내부 정리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유승민이라든지 뭐 이런 텐데, 근데 그 사람 이름은 안 나오고 원희룡, 장제원, 권영kim 나온다는 얘기는 그거 예. 그렇게 안 안 했다는 하겠다는 예. 뜻으로 또 안 읽혀진다. 하고 이제 이상한 꼼수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수습하는 방향도 잘못됐고 그러다 보니까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은 당연히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죠. 예,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머리가 자꾸 복잡해지니까 이것조차도 밀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총선 결과의 패배는 정권 심판론이죠. 뭐 복잡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한동훈까지 포함해서 정권 심판론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당내 비판 세력에게 길을 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온갖 지금 이 계산을 하려니까 늦어지는 거죠, 이게. 의원님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당선된 사람들이 어떻게 따져보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오랫동안 의원 1년 이상 더 하니까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 같기도 하고 목소리를 좀 내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당정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레임덕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인정하기 예. 싫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그 여당이 108석을 확보한 경우는 처음 1988년도 이제 직선제에 의해서 대선이 치러지고 10번에 걸친 총선에서 최초의 처음입니다. 사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 마지막 그 총선에서는 한석 차이로 이제 저희가 야당이 이제 여당이 됐고 그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대통령 때 총선도 다 당시 여당의 승리 사실상 승리 그렇죠. 여당이 이긴 거죠. 압도적으로 여당이. 승리 예. 이렇게 된 건데 이번에 그 윤석열 한동훈 체제에서 이런 결과가 빚어진 거고 특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단독 시스템으로 이제 총선을 치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레임덕이 사실상 온 것이고 당내에 그런 경쟁 관계에 있던 대선을 놓고 경쟁 관계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협력하기보다는 또 적자 생존의 길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여당이 그러니까 국가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또 여당으로서도 그러니까 지리멸렬한 상태로 이제 좀 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당과 그 정부와의 관계라기보다는 야당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국가를 끌고 가는 그런 견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야당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여당보다는 야당이 더 끌어가는 야당이 지금 거대 야당 뭐 두 개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국정을 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이 특검이 지금 봐 이제 총선 특검부터, 이전에 지금 예. 특검이 올라간 게 지금 다 막혔잖아요. 네. 이 거부권에 의해서. 그러면은 200석은 안 됐지만 어쨌든 야당에게 주어진 미션은 안 됐던 특검들을 일단은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겠죠. 200석이 안 됐지만 국힘당에서 이번에는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지금 4월에 지금 최상병 특검이 패스트트랙에서 지금 넘어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이번 국회에서. 근데 그래도 빨리 해서 최대한 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이 다음 국회에서는 뭐 김건희 특검이라면 좀 폭이 넓은데 뭐제 생각에는 양평 고속도로 특검이겠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그리고 뭐 디올백 문제 등등도 있을 거고 그래서 특검들을 이 6월달에를 발의할 것들을 다 발의해서 어쨌든 지금 야당만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힘당하고 이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최소한 실질적으로 200석을 넘겨서 대통령 거부권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야당은 이제 뭐 그게 제일 급선무죠. 일단 최상병 특검법은 5월 임시국 21대 국회에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제 반대를 했지만 안철수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얘기했고요. 이번에 당선된 김재수 당선자 여기도 국민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된다 얘기를 한 걸 봤을 때는 뭔가 다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저는 이 문제는 제가 아까 총선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를 말씀드릴 때 이제 이채 양명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상병 문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이 문제가 영리를 건드렸거든요. 그 문제를 그 당연히 6월 국회 개원 전에 마지막 21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소명이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얘기하셨던 고속도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입장이 뭔가가 제일 궁금한 것은 바로 이런 그 지난
총선 전에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영린을 건드렸던 그 문제를 네. 바로 잡는 것이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제대로 그 민의를 수렴하고 앞으로 잘해보겠다라는 취지가 반영되는 건데 제가 볼 땐 그 결과가 그렇게 생각처럼 되진 않을 거다. 만약에 대통령이 뭔가 바뀌었다면 거부권 행사 안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사과문이 안 나오고 인사 문제도 지지부진한 것 보면 중심을 못 잡고 있고 대통령이 변화된 국정 운영을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야당과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일부의 수도권 의원들이 대통령을 강제해 내려면 견인해 내려면 내지 국민의힘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으려면 특검을 해야 될 그 일에 함께 여야가 협조해서 용산을 견인해내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탈표가 200이니까 8, 9표만 있어도 사실은 앞으로 22대 갔을 때는 22대가 특검 국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동의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노무현 정권 초기 때요. 그 총선 전에 특검 4개가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엄청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특검을 거부를 한다는 게 윤석열 들어와서 거의 최초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특검을 거부한다는 건 싸우겠다는 거니까. 그건 뭐 사실 뭐 야당 존재 인정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총선 끝나고 다시 야당이 이 정도 이상을 얻었으니까 이번에 또 거부한다 그러면 이건 정치 파탄이기 때문에 글쎄 하여튼 글쎄요, 거부한다 그랬을 때 아마 민주당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될 정도의 상황이죠. 이거는. 그 제1야당 이제 민주당인데 조국혁신당도 있지만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앞으로 특검 추진됩니까? 22대 그러니까 국회 때? 총선에서 이제 저희가 내걸었던 이슈를 국민들이 선택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태원의 참상을 바로잡는 진상규명하는 거하고 최상병 특검 그리고 그 양평 고속도로 특검 그 순서도 다 하는 네, 건가요? 다 해야죠. 5개 다 합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명품 이거는 검찰이 조사를 하고 음흠.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고 주가 조작도 이것도 검찰이 사실은 이번 총선 결과가 여당에게 유리했으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최상병 문제하고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고속도로 이 3개는 반드시 해야지 국민들의 선택이 옳았다, 우리 선택이 옳았다지 이것을 지지부진하게 한다면 저는 뭐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 다음 이제 민생 문제, 그러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 중에 하나가 그 민생 그 지원 유로금을 줘서 지역 경제 골목 상권을 살리는 이 문제가 메인 이슈였기 때문에 민생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결국 이제 뭐 22대 국회 얘기도 했지만 그 전에 한 번 더 거론이 돼야 되는 게 이른바 영수회담입니다. 영수회담이 가능할지 변 대표님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야당 대표하고 만날까요? 또 조국 대표도 지금 중간에 걸려 있긴 합니다. 그 세 사람이 만나는 건 더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하고 먼저 정리되는 게 지금 지난번에 무슨 8번인가 같은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그렇죠. 이 한덕수 총리가 총리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피의자고 안 만난다는 그 답변을 해버렸는데 아니 그럼 이재용 회장은 왜 만났습니까? 이재용 회장은 윤석열이 직접 기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건 다 억지고 이제는 총선 결과 받아들여서 만나는데 이재명 대표는 일단 아젠다를 특검으로 들고 가야죠. 아, 특검 들고 간다고요? 특검 들고 가서 이거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게 막고 그 대신에 국정 협조해주고 이제 이런 식이면 괜찮은데 그래서 특검을 빼고는 뭐 제가 볼 때 야당 대표를 만날 필요 없어요. 제일 순위가 특검이 야당 대표 만나는 경우도. 특검 들고 가서 만나는 거.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 만나고 미루기도 어려울 거고 어제죠 조국 대표도 나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조국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나는 건 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디 짤이 하나 나온 거 그거 보셨어요? 어떤 그 식당에서 밥 먹는데 옆에 조국 대표 거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그다음에 추미애 국회의장 이래가지고 이제 6명이 이렇게 저도 그걸 보면서 대통령이 진짜 싫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 들었어요. 향후 구도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워낙 그 확고하잖아요. 본인 생각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당이 뽑았지 않습니까? 네. 당의 대표를 뽑았는데 민심이 반영됐긴 했지만 민주당의 대표와 이제 대통령이 안 만난 건데 이번에는 총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선택이 된 거기 때문에 안 만날 도리가 없다. 근데 만나야 정말 되는데. 싫겠다. 그래서 싫겠다.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당이 비대위원장도 없고 네. 이제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될 거고 그럼 제가 볼 때 미룰 것 같습니다. 명분은 네. 이제 여당의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제1야당과 제1여당 대표를 만날 때까지 조금 시간을 두자라는 식으로 꼼수를 부리지 않을까. 계속 네. 미룰 것 같은데 네. 언젠가는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행사 때 만나는 걸로 가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변 대표님 요 질문 먼저 드릴게요. 탄핵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소나무당의 송영길 대표가 연내 탄핵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이준석 대표도 뭐 굳이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에 달렸죠. 특검 이후에 탄핵으로. 예, 특검하는 과정이나 특검에 이제 예를 들면 특검이 대통령의 거부권 없이 정상적으로 되면 바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뭐 한 90일 정도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최상병 건이나 양평 건이나 이태원 참사 건이나 한 건 한 건이 거의 폭탄급이어서 예를 들면 박근혜 당시의 특검보다 훨씬 중대한 사안인데 그거는 사적인 재단 문제였잖아요. 이거는 국민대 참사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특검이 정상적으로 가면은 뭐 탄핵이나 하야 안 될 수가 없을 거라. 이 사건의 성격상.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받기 더 아니, 어려운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어려운 거잖아요. 특검 안 받고 이상한 꼼수, 막 개헌, 막 거국내가 이런 네. 꼼수를 부리고 있고. 예.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전 개혁신당도 신뢰가 좀 안 되는 분, 갑자기 개헌을 얘기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거기도 개헌 얘기 꺼내기 예. 시작했고 최상병 건에 대해서도 그냥 최상병을 무죄 주고 끝내자 막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지 않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 바이 건이 특검 가면은 윤석열의 범죄가 안 드러날 수가 없으니까 온갖 잔머리를 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총괄 책임은 어쨌든 이건 민주당이 이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이거 예를 들면 범죄 덮어주는 대가로 뭐 임기를 나눈다거나 이거 큰일 날 겁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거. 지금 말했던 개혁신당이 범야권입니까? 여권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권이죠. 여권입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당선인의 네. 역할이 그렇게 비중 있지는 않을 거다. 결국은 민주당의 입장으로 이 문제는 정리가 될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감추고 은폐하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제는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저는 내몰린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결국은 언론의 협조인데요. 총선 전과 총선 후에 미디어 환경이 그러니까 뭐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겠지만 국민들의 그런 압박, 그다음에 총선 결과가 워낙 본인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전의 협조 관계에서 지금은 이제 비판 기능이 좀 더 강화된다. 네. 그리고 여당이 그 특검이나 아니면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못 한다면 그거 역시도 매우 힘들어지고 또 그 지방선거가 목전에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 안 그러면 남았습니다. 서울 그다음에 이번에 특히 부산이 45% 득표를 했는데 지방선거가 지금보다 훨씬 나빠진다고 치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 문제가 바로 나올 여당에서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 2차 레임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택 지점이 놓여 있는 거죠. 특검을 가지고 뭐 세계가 여당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내부적으로 할 것이고 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그 문제가 그러니까 드러나서 선택되는 대표가 이제 여야가 이제 협조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차기 당 대표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지금 뭐 나경원, 안철수, 뭐 권영세 등등 거론되는데 김재섭 당선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한숨을 쉬시는. 내가 너무 잘 아는 친구여서 그런데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네. 자기 정치 장래에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당대표 맡는 거는 위험하죠. 위험하다. 위험하죠. 이거 정치적 생명을 폭탄을 하나 제거해야 되는데 이 젊은 정치는 소신 있게 질러야 되는데 이건 엄청난 이 조정 능력과 막 필요하기 때문에 네. 김대섭 의원은 안 맞는 게 맞는 것 같고 요즘에 보니까 이 조정훈이 오히려
재선이에요, 그래도?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참패에 대해서 네. 어쨌든 보수 전체는 그냥 한동훈에게 뒤집어 씌우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까지 뒤집어 씌웠다 그러면 정권 끝난다는 얘기니까. 네. 근데 조정훈이 아주 교묘하게 윤석열 책임론을 이제 무마시켜주더라고요. 무마시켜줘가지고 어쨌든 뭐 그런 정도 선에서 당대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윤석열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조정훈 얘기, 김재섭, 예, 뭐 젊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용산이 결국은 이제 100% 여론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쵸. 당원. 예, 당원 100%입니다. 여기 예, 근데 지금.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국민의힘 안에는 없는 거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는 대통령은 빼겠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그렇죠. 권력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용산에 입김이 작동되는 당대표가 여전히 나와서 그 보턴 정치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조정훈 의원은 그 국민의힘에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에 그렇게 기반이 없기 때문에 영남에서 다섯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 가져와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실상 당 대표로서 이 상황을 뚫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 반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직은 내려놨는데 앞으로의 정치 행보 이게 정계 은퇴는 아니다 본인은 밝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 한번 짚어주시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예, 한동훈 답이 없을 텐데. 답이 없습니까? 답이 없을 예. 테고 조만간에 결국 이분은 저 공수처에서 소환을 할 겁니다. 예. 수사를 할 것이다. 수사에 몇 개 걸린 게 크게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범 여건 보니까 한동훈 수사 자르겠다는 게 절대 윤석열 쪽으로 안 들어오고. 네. 그럼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한동훈은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약간 뉘앙스상으로는 복귀할 수 있다, 정치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 퇴출당한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 1988년도부터 2024년까지 10번의 총선이 있는데 집권 여당의 총선을 진두지휘한 그 사실상 대표 그리고 전권을 실어준 거잖아. 네. 1인 체제에서 선거를 치른 건데 거기서 이렇게 대패를 했는데 참패를 했죠. 대패. 대패입니다. 대패. 참패, 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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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복귀를 한다? 저는 그거는 수도권 특히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또 다음번 대권을 도전할 그런 의사를 강력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경쟁 구도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포함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간은 없다. 예. 두 분은 뭐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 앞으로 보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네, 뭐 국회의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국회의원이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제가 얘기하는 복귀는 뭐 예. 대표라든가 아니면 대선. 이분이 대선 주자잖아요. 음. 단순히 무슨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역할하는 게 아니었던 네. 거잖아요. 대권 네. 주자로 네.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지금 투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공수처에 불러들인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이외에 이제 전망이 아예 없는 거고 네. 공수처가 지지부진하게 지금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된다고 치면 봐주기로 갔을 때를 상정해서 겨우 그런 정도 수준인 거지 무슨 여권의 대항마 내지는 이재명 대표의 그 뭐 상대 파트너 이런 거로는 대권 안 됩니다. 주자라든지 당 대표 정도의 실력이 있는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네. 어려울 것이다. 위치가 애매한 게 네. 이 윤석열 정권하고 지금 각을 세운 것처럼 돼 있는데 네. 윤석열 정권의 2인자잖아요. 2인자였죠. 네. 예.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나쁜 짓 할 때 법무장관으로서 최전방에 있었지 않습니까? 도저히 위치가 안 나와요. 이거는. 방법이 없다. 네, 방법이 없죠. 결국은 두 분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향후 어떻게 갈지가 다 그림이 그려지는데 뭐 두 분 말씀대로 갈지 안 갈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김현 특보 변희재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뉴스 인사이드
인사이다 1부 끝내기 전에 이벤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총 10분에게 저희가 클래식 음악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22일까지 지금 나오는 화면에 QR코드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 뒤 뉴스 인사 프라임이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손정범 피아노 리사이틀. 독일 ARD 콩쿠르 피아노 부문 첫 한국인 우승자. 피아니스트 손정범이 들려주는 슈베르트, 쇼팽, 리스트의 걸작. (5월 2일) 토마토홀. 많은 성원 바랍니다. 자,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시간에는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벌써 터줏대감 같아 보여요. 이러면 네, 어떡해? 첫날인데 발음도 또 많이 세고 좀 힘듭니다. 힘든데 근데 괜찮아요. 예, 여기는 예. 무슨 실수를 하시든 간에 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든 방통위든 못 건드리니까 유튜브니까 괜찮고요. 저는 이렇게 네. 잘린 분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지만 네. 이렇게 잘린 분들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끼를 이렇게 다 펼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즐겁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담입니다. 네, 덕담을 이렇게 제대로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일침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92대 108로 선거 끝났는데 총선 표심에 담긴 민의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일침하기 전에 네. 그냥 잘 웃고요. 네. 그 다음에 아마 첫날은 굉장히들 많이 좀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아마 출구조사하고 좀 그것 달라서 그런 때문이죠. 거 있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그날 저녁에는 뭐 하여튼 간에 잠도 잘 안 오시고 네. 막 그랬을 텐데 요새는 아마 잠도 잘 주무시고 저도 주말에 너무 잘 잤어요. 근데 이제 이번 선거는 저는 정확히 투표혁명이라고 봅니다. 아, 선거 투표혁명. 이게 예.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게 시민들이 하는 일종의 재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정확하게. 근데 이제 심판에는 사실은 일종의 이제 희망이 담겨야 되는데 네. 그 희망에는 이제 완전히 다가가지는 못한 그러니까 미완의 투표혁명이 아니었나. 희망이면 200석을 말씀하시는 아마 약간 많이 200석 이상.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저는 185에서 190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럼 생각한 맞췄네. 것보다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런데도 출구조사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벌렁벌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현실 정치상 야당 200석 이상이 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거의 쉽지 않죠. 불가능합니다. 예. 왜냐면 영남이 또 있기도 하고. 네, 영남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번에 PK 민심에서 네. 드러났듯이 마지막에 역결집이 상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안타깝죠. 사실은 이제 PK에서 뭐 여러분들 찍으신 분들이 있겠으나 저는 이제 서운숙 거기 네. 시당위원장, 부산요. 부산 진 예. 여기 굉장히 이제 좋은 출구조사 출구조사 좋은 게 좋았고요.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지난번보다 더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득표율에서는 굉장히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역시 골인을 잘 못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된 거에는 확실히 200석에 대한 두려움, 탄핵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했을 거예요. 보수가 결집된 것이다. 네네, 결집된 것이다. 그거는 뭐 확실하고 서울에서 몇 석을 잃은 거는 그게 분명할 테고요. 네. 네. 어쨌든 일침을 주셨는데, 자, 이번 총선에서 주목하는 당선인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어떤 분요? 이상하게 대표급이에요, 다. 아. 이재명 대표, 조국 이재명 대표, 예. 이준석 대표. 그러네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역에서 네. 워낙 뭐 쉽게 당선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생각하시진
않을지 모르지만 명령대전이라고 네.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띄웠어요. 근데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유세를 다녔잖아요. 제가 기억나기로는 아침에 개항에서 인사하고 전국 다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밤늦게 가서 또 다시 인사하고. 네. 사실 부담스러운 지역구 맞죠? 맞죠. 원희룡 아무래도 후보니까. 그래도 그렇죠. 마지막에 또 이천수 후보내장까지 뭐 예.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리더십이 굉장히 확고해졌다. 네. 저도 깜짝 놀랄 만큼 처음에는 그냥 혁신 공천으로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네. 이게 공천 혁명의 수준까지 이루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좀 들뜨기도 쉬웠는데 그쵸. 들뜨지 않고 계속해서 제1당 151석만 얘기하면서 절제력을 발휘하는 거 보면서 네. 그리고 이기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절제력을 발휘하시더라고요. 이기고 난다. 저는 이기고 났을 때 그 출구조사할 때 그 표정을 보고 많이 단련이 됐다. 이제. 승리에 막 도취돼서 막 그런 게 주변에서 없었다는 없어요. 거죠. 전혀 없이. 그래서 아마 그거는 미리 사전에 준비하셨을 거예요. 뭐 그래서 그거 끝까지 봐야 되겠다. 근데 그 말이 맞았잖아요. 맞죠. 출구조사 결과가 좀 많이 달랐으니까요. 그래서 그 절제를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튼 리더십이 완성이 돼가고 있는 거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갔다. 이게 이제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조국 조국 대표는 대표. 예. 솔직히 이번에 투표혁명의 일종의 조연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했죠. 아니면 뭐 카메오라고 그래도 좋습니다. 예, 카메오요. 그래도 아니면 신 스틸러라고 예, 해도 신 스틸러 좋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예. 이것도 좋은데 예. 호련이 나타나서 저는 사실은 1년 전부터 예상을 했어요. 말씀하셨던 제 기억이 나요. 저는 예. 계속해서 예.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안 나와서 내 예측이 틀린 건가 했는데 예. 나와줘서 굉장히 신 스틸러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해주셨고 네.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국민들 마음을 많이 좀 풀어주셨어요. 아. 그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도 마지막에 드디어 살아 돌아왔는데 그거를 사실 여론조사 보면 20% 차이 났는데 그것을 역전을 해버렸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공영훈 민주당 후보의 부동산 관련 저기를 상당히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평소에 그 공중전 있잖아요. 예. 기술이 완전히 개인기가 발휘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아파트 다 단지 찾아가면서 한 거, 그러면서 젊은 유권자들 공략한 거, 거기 부동산 가지고 공중전에서 이제 잘한 거, 이게 해서 마지막에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제가 이번 총선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 6개월 전부터 제가 예상한 게 거의 다 맞아 떨어졌거든요. 딱 하나만 빼고. 뭐죠? 이낙연 대표가 나간 거. 이낙연 대표. 그래서 저는 그때 6개월 네. 전부터도 조국 신당, 이준석 신당이 이번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네. 거다 했는데 이준석 신당이 상대적으로 처음에 눈길을 끌었던 거와 달리 그냥 꺼져버렸었잖아요. 이낙연 대표랑 함께해서 그런 거 네네, 있겠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메시지에서 너무 불분명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살아서 돌아오기는 했으나 이번에는 마지막에 보면 이게 개인기와 잔기술을 가지고 이긴 네. 거지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로 이긴 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준석 대표의 솔직히 지금으로서의 정치적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 살아 돌아와서 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린다고 말씀까지 네. 주셨고요. 네. 자, 총선 전국 상황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뭐 인선 얘기가 지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요. 비서실장하고 총리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또 대통령 탈당 또 거국 내각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안 되는 것부터 빼고요. 예, 빼는 거 안 되는 거 빼. 거국내가 안 되고요. 절대 안 될 것이다. 저쪽에서 그 성향상 뭐 박지원 대표가 전공법으로 그 얘기를 하시나 네. 그거 그러니까 좀 더 어려워지면 할 수도 있죠.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번에는 거국 내각 분명히 얘기는 안 나올 아니고. 것이다. 탈당에 관련된 거는 지금으로서는 네. 제가 보기에 지금 뭐 조금 아까도 얘기하시고 그러는 거 보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책임론을 굉장히 부각시키잖아요. 그렇죠. 영산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탈당을 당해서 요구하는 사태까지는 아직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언제까지 여기가 요 단계가 언제까지냐 하면은 지금 초기의 인선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특검에 대한 태도 아하. 그리고 특검의 진행 사항 그렇죠.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특검 최상병 특검까지. 네. 그때까지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정말 문제가 되면 탈당 요구도 나올 수 있겠는데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홍준표 막 또 편 들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지금 이제 인선에 관련된 거를 가지고 메시지를 어떻게 내느냐. 네. 이제 국민 메시지를 내긴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막 여러 가지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인선에 대해서는, 아휴, 정말 깝깝하죠. 깝깝하다는 말씀은 없다는 거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려막기식으로 회전문 인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사람 했을 때는 또 국민 여론이 또 안 좋을 거고 뭐 권영세, 뭐 장재원, 네네. 그리고 김한길 등등. 대통령의 마음을 열면은 총리는 사실은 쉽게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총리는 사실은 뭐 총리가 제일 쉽게 가려고는 유승민 의원을 하는 의원 거죠. 얘기 계속 나오긴 한데 유승민 의원 하는 건데 절대로 그거는 용산에서 안 할 하는 것 거니까. 같고, 예. 그러니까 유승민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가령 뭐 조금 더 편안하게 가령 뭐 주호영이나 주호영, 왜냐하면 예.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하는 걸 이번에는 마음 편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호영은 그렇게 척을 지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 아주 크게 저기 하는데 권영세로 가면은 만약 원희룡 권영세로 가면은 민심이 엄청나게 나빠질 겁니다. 특히 비서실장을 원희룡으로 하는 거는 네. 아 저도 참 처음에 그 소리 들을 땐 정말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채양명주라고 우리가 예. 얘기하잖아요. 이태원, 최상병, 그다음에 양평, 그다음에 명품. 이제 뭐 김건희 여사 두 건에 관련돼 주가 가지고 조작. 주가 예.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돼 있는 인물을 국정의 주요한 직책에 놓는다는 건 국민이 용납 안 합니다. 더군다나 원희룡은 더군다나 양평에 관련된 거로 하면 이게 비서실장이 말이죠. 예. 사실은 총리의 이 행보는 국민들 눈에 드러나요. 그잖아요. 그렇죠. 누구랑 만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 다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행보가 그렇죠. 드러납니다. 근데 비서실장 꼭 그렇지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 좋아요. 대통령의 심기를 관리하는 거는 해 주십사. 그런 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는 않겠다. 다만 거기서 이상한 짓을 하려면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은 이게 대국민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어디냐 하면 국회의 운영위원회에 나옵니다. 운영위원회에 나오는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예.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아니 원희룡 그러네요. 거기에 나오는 거 생각이 됩니까? 상상하기 좀 쉽지가 그러니까 않네요. 이제 원희룡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양평에 관련돼 가지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백지화와 다시 추진 그리고 그 과정을 아주 밝혀내질 못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임위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답변하던 그러니까 이게 모습이. 뭐냐면은 저는 무슨 소리냐면 제가 여기서 다 틀막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틀어막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틀막이다. 비서실장을 통해서. 예.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운영위원회에서 나와서 얘기할 때 완전히 안면 몰수하고 또 저거 할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국토위에서 봤던 거 같은 거를 또 본다고 생각하면 용산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아지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솔직히는 이제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 참패하고 난 그다음 이틀 동안 네. 안 출근을 안 하셨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출근을 안 했죠. 출근을 안 하셨다는 거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왜 관저에서 있어? 관저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관저에서 사람 만나고 인선하고 그랬을 때 관저에는 누가 또 계시냐? 김건희 여사가 예, 또 계시잖아요. 여사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서 아주 또 밀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에 이거 다 틀어막으려고 이런 아니 왜냐하면 저는요 여태까지 선거에서 바로 떨어진 사람을 주요 직책에다가 바로 앉히는 거 못 봤습니다. 그렇죠. 예. 보통은 몇 달을 둡니다. 아하. 적어도 몇 달은 적어도 두세 달은 놔두거나 몇 달을 두고 나서 하는데 어떻게 비서실장의 총리 얘기를 불가능한 하는 얘기인데 이게 얘기 나온다는 게 더 아니요, 신기하다는 너무 거예요.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여론이 이제 안- 어저께 원래 발표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것 같은데. 원희룡 전 장관을 생각했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지금 계속 고민하겠죠. 미루고 있다 발표를. 김한길도 갈 수 있겠고요. 김한길 위원장. 네. 예. 저는 차라리 저 원희룡보다는 김한길이 낫다는 생각은 아하. 합니다. 근데 이제 김한길로 가도
대통령실에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인물이 없을까요? 왜 새로운 인물이 없어요? 안 쓰니까 없는 거지. 총리나 저기 비서실장 되게 중요하고 네. 주는 이미지가 좋잖아요. 누구를 딱 쓰면서. 그리고 아니 어저께 아니 여태까지 했던 김대기 무슨 그 이미지가 좋았어요. 그지만 했잖아요. 공무원 출신이지만.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정치권 출신인 게 좋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화합할 거리가 많고 대통령이 또 의지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총리는 그 유승민 총리 하십시오. 유승민 총리 하시고 예. 국내에 대한 거는 다 맡겨두시고 그리고 외교에 대한 것만 몇 개만 가지고 대통령 뭐 그렇게 열심히 고민하시는 분도 아닌데 지금 그동안 24번에 민생 토론회 하면서 쏟아놓은 또 폭탄이 얼마입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잡아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부자 감세도 돌려놔야 되고 이렇게 잘못했다가는 아예 지금요 다른 거 대통령께서는 아마 대통령의 측근들은 지금 당장 특검이나 이런 거 고민할지도 모르지만 네. 사실은 지금 국민으로서는 경제 실정이 무지무지 문제가 되거든요. 네. 며칠 전에 총선 끝나고 나서 발표된 지난해 결산을 보면 심각합니다. 좀 큰일 났어요. 지금 IMF 또 다른 외환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 나오고 그래서 유승민은 또 경제통이기도 하니까 네. 그리고 신종환 분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으로서는 유승민 총리가 그나마 이렇게 좀 괜찮은 할 수 있는 거로 저는 뭐 적극 추천합니다. 자,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겁니다. 5월 달에 지금 임시회에서 최상병 특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번 본회의는 뭐 통과될 것 같은데 거부권 행사 여부가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행사할 거라고 보는 거군요. 아니 저기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태원 특검법도 거부했는데 이번에 최상병 특검까지 거부한다? 못해요. 이건 거부 못할 것이다. 만약 거부하잖아요. 5월 2일 날 하고 그러면 보름 안에 거부하고 재입건을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21대에서 잘 안 될 것 같이 보이면은 22대로 넘기면 됩니다. 넘기면 되니까. 22대로 넘기면은 지금 최상병 건에 대해서는 개혁신당 쪽에서도 찬성하고 맞습니다. 또 내부에서도 다들 뭐 안철수 뭐 해가지고 다 찬성하거든요. 최상병 건에 대해서만큼은 그대로 못 갑니다. 뭐 거부권 행사한다 하더라도 22대에서 다시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왜 거부를 해요, 바빠지? 이제 거부권 행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면 22대의 특검들이 많이 올라올 건데 이거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뭐 저기 노무현 정부 초기에도 4개나 했잖아요. 네네. 여기도 뭐 최소한 4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기록 5개 합시다. 예, 5개 특검을 받으면서 그 특검 전국으로 계속 가겠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특검 중에서도 아마 저 대중적인 영향이 있을 거는 최상병 건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종합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양평과 뇌물과 다 합해서 주가 조작하고 합해서 종합특검으로 가고 한동훈도 종합특검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다 정치적 영향이 상당히 있을 사안들이죠. 그 다음에 이태원 특검법하고 이태원 특검 양평은 이제 김건희에다 낀다 하더라도. 이태원 특검법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거부했던 거 뭐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특검법들을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최소한 5개는 할 것이다. 아니요, 근데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대통령이 검찰 출신 대통령이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당선된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거를 틀막을 해가지고. 특검이 아니면 도저히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엇보죠 뭐. 자,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영수회담 아니면 대표 간의 만남. 조국 대표도 좀 만나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만남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일단은 제일 먼저 5.18 때 볼 거고요. 5.18 때는 만날 수밖에 없겠네요. 만날 수밖에 없을 텐데. 대통령 안 가시겠네. 아니, 안 가면 안 되죠. 그걸 안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재헌절. 재헌절도 있고. 현충일도 있습니다. 네. 그 전에 현충일. 그 다음에 재헌절.
그다음에 광복절 네. 여기까지 안 만날래 안 만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일정들이 있고요. 있네요. 공식 일정이 쫙 일정들이. 있고요. 예. 그때까지 아마 저 국힘이 아마 7월달 정도 좀 돼가지고 이제 자기들 전당대회 예. 할 테니까 그거 뽑히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한번 모여야죠. 그러면 정기 국회 하기 전에 그리고 하기 전에 그때 하는데. 그때 정 안 되면 국회의장까지 같이 모시든가. 국회의장 말씀 나왔어. 국회의장까지 같이 모셔서 네. 추미애, 조국, 이재명, 그다음에 이준석 예. 다 모입시다. 자, 국회의원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질문 드려보면 추미애 이제 당선자, 추미애 당선자가 6선입니다. 네. 6선이니까 사실은 국회의장 할 만한 6선이 지금 최다선이기 때문에 관례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6선이 또 한 분 계시죠. 조정식 의원. 근데 이제 연장자가 연장자가 추미애 되니까. 의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하고 사실은 요번에 사실은 전략공천을 거의 마지막에 했잖아요. 한 달 전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은근히 마음에 두고서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사실 그것도 저도 마지막까지 마음을 졸였거든요. 혹시 뭐 이것도 뭐 다시 조국의 강 운운해 가면서 저것도 놓으면은 또 국민들이 할까봐 공천 안 할까봐 굉장히 마음을 졸였는데 하여튼 그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당으로서도 마음에 저기가 됐다는 뜻일 테고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뭐 계파도 없고 그리고 뭐 솔직히 이렇게 개혁적인 사람이 인기 있는 경우는 없어요. 더구나 국회의장은 되게 좋은 게 좋은 사람들이 되게 여태까지 뽑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데 저는 순리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22대 국회 초반부는 특히 개혁 국회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혁 국회가 그게 이번에 투표혁명에 저는 뭐 뜻이기도 하다고 결국 생각을 의원들이 합니다. 다수로 뽑아서 의원들이 합니다. 의원들이 그렇다면 의원들의 어떤 마음이 더 중요한 그러니까 상황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예. 먼저 저걸 예. 하는 거니까는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 요새 뭐 당원들 우리를 수사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쳐다보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원하는 사람은 추미애 같은 분이다. 그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5선에 박지원, 정동영, 그렇죠. 그리고 또 우원식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글쎄 저는 뭐 순리대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추미애 의원답지 않게 굉장히 요새 마케팅을 하시더라고요. 추미애 의원이 그런 거 잘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좀 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왜냐면 본인의 역사적인 소명이다.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추미애의 역사적 소명일 뿐만이 아니라 22대 국회의 특히 첫 국회의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22대 국회 초반부에 특검 전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혁 입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개헌 논의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좋든 싫든 간에 개헌 논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회의장이 줏대를 가지고 하는 게 충분합니다. 자, 개헌 얘기 좀 하셨으니까 좀 이어가면 현 정부 임기를 좀 단축시키는 4년 중임제 개헌 등등의 권력구조 개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22대 국회 초반에 아니면 가능할지 그 부분도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하여튼 5년 단임제가 굉장히 왜곡되고 문제 있다는 1987년제를 바꿔야 된다 이런 예고는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중임제로 해서 중간평가 사실 요번에 중간평가가 없으니까 요번에 세게 중간평가 받은 거예요. 이게 딱 중간평가 같은 거잖아요. 중간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평가가 있으면은 훨씬 더 대통령직을 열심히 하죠.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꿔야 되고요. 저는 4년 중임제, 그 권력 구조상은 4년 중임제, 그다음에 결선 투표제가 꼭 들어와야 결선 되죠. 투표 필요하다.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분열이 안 생기고 하는 이런 문제들, 다양한 민의도 모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 외에 뭐 영토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특히 조국 대표께서는 민정수석 시절에 개헌안 초안을 잡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 이제 이거는 이재명 대표는 말을 안 합니다. 솔직히 이제
다수당의 대표는 이럴 때는 말을 아껴요. 말을 아끼니까 이제 많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연히 22대 국회 시작되면은 개헌 논의를 위한 기구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2대 때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특검법도 있고 개헌까지 뭐 논의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뭐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만약에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다 그러면 와 추미애, 윤석열, 이재명, 조국, 이준석까지 5명. 이쪽에 한 명만 더 껴주지. 국힘 대표. 국힘 대표 누가 될지 모르니까 혹시나 뭐 하여튼 누가 될지 모르니까. 국힘 대표는 뭐 나경원과 저는 뭐 나경원 아마 안철수는 안 될 거고요. 나경원이 더 가능성이 크다. 나경원 내지는 아마 권영세를 용산에서 밀 것도 같은데 뭐 나경원 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야, 그 그림이 저는 사실 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누가 영상을 만들었더라고 사진을 밥 먹는데 유기녀 만찬. 유기녀 만찬인데 쫙 그 앞에 이준석 술 받아 먹고 있고 막 그런 건데 그 상상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그게 좋지 않을 것 같긴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이 싫은 자리에는 절대로 안 나가시기로 유명하잖아요. 안 나가실래 안 나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나갈 수는 없는데 다 본인이 봤을 때는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그 봐요. 사람을 싫어하면 안 된다니까. 뭐 특히 모든 공공적인 자리에서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싫은 사람하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공사잖아요. 공적인 그럼요. 거하고 사적인 거.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뭐 거기서 밥 먹기 싫으면 밥 안 먹으면 되는 거고 그냥 좋은 말하고 그들은 자기한테 필요한 걸 끄집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쟁 중에 적하고도 만나는 판인데 그걸 왜 못합니까? 그리고 못하는 사람은 사실 대통령 할 자격이 없는 건데. 네. 자, 하여튼 뭐 이번 선거가 뭐 지금 선거 혁명, 혁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22대 국회에 기대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요 사이에 제가 국힘을 지금 좀 안 좋은 식으로 얘기했지만 국힘 내에서도 이 보수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태까지 그냥 탄핵하고 완전히 사그라졌다가 잘 못 일어나니까 외부에서 용병 데려와가지고 대통령 만들고 이런 걸 보수 쪽에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에서 건강한 세력을 이룰 때 내부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언젠가는 저기 국힘과 뭔가가 연동이 돌아간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연동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것이다. 연동이 될. 그리고 그거는 대통령 선거일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도 왜냐하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는요. 정치 공학자 역할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 정치적인 메시지를 큰 정치적인 인물로 태어나는 계기로 만드셔야 됩니다. 공학자란 말씀은 영리하게 그런 거는 잘 하는데 기술자가 되시면 큰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까지 없었다 이 말씀이. 만약 처음부터 조국 대표처럼 이쪽에서 정말로 보수혁명 그다음에 정치혁명을 제대로 가지고 얘기했었으면은 그리고 오히려 저쪽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구가 아니라 저기에서 비례대표자 가지고 했었으면 저쪽에 국힘에서 가져가는 걸 많이 뺏어올 수 있었죠. 처음부터 만약에 색깔을 확실히 내가지고 조국 혁신당 자리를 먼저 좀 차지했으면 그러면 양쪽이 이제 거기서 또 싸우는 거죠. 이러면서 균형이로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돼서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기사회생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럴 때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큰 호흡을 좀 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말 기대되는 사람은 혹시 이준석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항상 기대하는 사람은 오직은 아니고 이재명. 이재명 대표 이번에 굉장히 큰 인물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그동안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오와 증오와 폄하와 이런 언어들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보수 언론에서도 이재명을 제대로 다시 봐야 된다라는 이런 글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리고 보수 뭐 가령 뭐 정규제 뭐 펜앤마이크인가요? 뭐 이런 데서도 이런 데서 뭐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그야말로 안경을 끼고 보는 눈이 없어져야 그래야지 저는 우리 사회도 제대로 다시 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자꾸 거인으로 성장하는 걸 보는 게
뭐 이번에도 한 시민으로서의 즐거움입니다. 한 단계 올라갔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천부터 해서 네. 결과까지 네. 잘했다. 그리고 당원에 대한 믿음, 그게 시민에 대한 믿음, 예. 국민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커가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저는 정치를 항상 좋은 변화에 대한 희망으로 네. 여기거든요. 이번 총선이 좋았던 게 바로 좋은 정치에 대한 변화의 희망을 봤다. 희망을 봤다라는 게 아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자, 뉴스 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가 되고요. 당일 저녁 일반인한테 또 공개가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 방법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